네, 오늘은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일단 빈곤부터 복습을 해보죠. 빈곤은 두 가지 빈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 절대적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말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측면을 고려해서 설정한 기준인 상대적 빈곤선에 이르지 못하는 빈곤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고 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각각의 빈곤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을 제가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맞습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으면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에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했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빈곤을 두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는 경우 그 나라 전체 빈곤율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걸 주의하시라고 했죠. 왜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려드렸던 이 그래프를 보면 겹치는 부분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빈곤율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는 순간 그 나라 전체 빈곤율보다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빈곤이 두 개로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왠지 두 개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그 나라 전체 빈곤율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로 함정한다고 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개념은 맞아요.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지만 최저생계비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 즉 상대적 빈곤층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의 절대적 빈곤 개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적합한 것은 상대적 빈곤 개념이 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네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당연히 성불평등 문제가 될 거고요. 이 성불평등 문제는 성별의 문제가 다름의 문제인데 틀림의 문제를 이렇게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함양해야 한다? 맞습니다. 성평등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맞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라고 했고요. 이 측면 같은 경우에 5가지 정도의 문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이들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은 무슨 사고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이분들도 정상이고 우리도 정상인데 마치 이분들은 비정상이고 우리는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둘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이 시작된다고 했고요. 자, 개념 명칭에 사회적 소수자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 사회적 소수자는 반드시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갈등론이 말하는 지배집단이었죠.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보다 수가 적지만 우린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즉 사회적 소수자의 구분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의 많고 적음이었죠. 맞습니다.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가 지나칠 경우 무슨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역차별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요. 또 이들에 대한 규정은 어때요? 고정되어 있나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상대적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었네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차시 수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꼽힌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실제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막 답을 막 해주시는데 지금은 혼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덴마크 많이 말씀하시고요, 캐나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북구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번에 답을 맞추는 경우 별로 없는데 거의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자, 1위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 스위스, 이쪽도 다 북구 유럽이죠. 왜 북구 유럽이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꼽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년째 계속 노르웨이가 1등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23위니까 사실 굉장히 잘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좀 옛날 거라 아마 지금 조금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소득이 2억 8천만 원 이상 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47.3,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요.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도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낸답니다. 세금량이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금 걷으면 엄청나게 반발이 심할 텐데, 근데 노르웨이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에 뭐까지 싹 다 무료예요. 대학까지 완전 무상 교육에다가 병원비도 전부 다 무료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제도가 빵빵하게 갖춰져 있다면 이런 세금을 걷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은 아마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들 반발하고 절대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유형과 특징에 비교하여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겠고, 두 번째로 복지제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회복지제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보험이고요. 일단 학습제 빈칸을 채우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제 1번에 보면요, 이 사회보험은 수혜자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거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공공보험이랍니다. 여기다 일단 밑줄을 쳐주십시오. 보험료를 미리 거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고 표현을 하고요.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다음 두 번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혜자. 이 수혜자가 예정한 금액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제도가 공공구조라고 하는 사회복지제도인데, 이 공공구조는 국가가 전액 보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서로 구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고 해서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상호부조의 원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면 돼요. 능력에 따라 비용을 여기다 밑줄을 쳐주시고 화살표 치신 다음에 능력 부담의 원리라고 써주시고요. 이거는 괄호 안에 쓰는 게 아니라 화살표 치고 밑줄 치고 거기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치고 능력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 라고 써주시고요. 또 가입에 강제성을 띈다고 표현을 합니다. 가입에 강제성을 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전적 지원의 원칙을 따른다. 이건 다른 말로 이제 경제적 지원의 원칙을 따른다라고도 바꿔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각각의 사회보험의 특징들을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이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유형들은 얘네들을 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4대 보험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연금보험이 있고요. 또 건강보험, 질병보험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보험이란 무엇이냐? 저도 지금 이 4대 보험을 다 내고 있거든요. 제가 월급이 들어오는 날 항상 이 4대 보험만큼 빠지고 나서, 물론 그 외에도 뭐 주민세, 소득세 막 이런 다양한 세금이 빠진 다음에 그 빠진 액을 제외하고서 제 월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열심히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평생 선생님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퇴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겠죠. 나이를 먹으면 제가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럼 전 그때 소득이 없는데 전 그럼 도대체 무슨 돈으로 먹고 살죠? 맞습니다. 국민연금. 그때는 제가 낸 세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게 돼요. 즉, 저는 지금 아직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데 사실 걱정이 없지만, 나중에 제가 일정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 소득이 없어지니까 제가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 소득의 일부를 지금 일할 때 이렇게 떼가지고 세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이렇게 돌려받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저는 지금 안 아파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코로나 따윈 끄떡이 없어요. 아주 건강한데 제가 계속 안 아프다라는 보장은 없죠. 제가 중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픈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지금 아프지 않을 때 제 소득의 일부를 이렇게 보험료로 넣었다가 제가 아프게 됐을 때 보험료를 돌려받으면서 이렇게 병원에 다녀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건강보험, 질병보험이라고 하고요. 과거에 이렇게 병원 가게에서 의료보험증, 건강보험증이라고 이런 걸 챙겨서 갔어야 했는데 지금 모두 다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지고 굳이 이런 게 필요 없어졌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일하다 크게 다쳤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일하다 다치지 않았지만 일하다 다칠 수가 있어요. 특히 위험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할 때 다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멀쩡할 때, 건강할 때, 아프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넣었다가 이렇게 크게 다쳤을 때 보험료를 돌려받아서 그걸로 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실업고용보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거예요. 실업급여라고도 합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니까 실직할 걱정이 없는데 많은 직장이 사실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 실직에 대한 염려를 항상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넣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직했을 때 제가 넣었던 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는 게 바로 실업보험이 되는 거고요. 실제 제 친구가 이 실업급여를 받아봤는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교육을 들으러 간대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은 내가 실직을 하고 반년 동안 원래 자기가 받았던 월급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다시 일을 하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런 실업급여, 실업보험이 또 다른 사회보험의 사례고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 지금 노년이 왔나요? 전 지금 아프지도 않고 일하다 다치지도 않았고 저는 실직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소득의 일부를 계속 이 보험료로 내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맞아, 내가 나중에 노년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아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하다 다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하다 실직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료를 냈다가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 제가 보험료를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험료를 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저죠.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어때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생활도 하기 어려울 정도,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무상 전액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사회보험 말씀드렸듯이 수혜자가 보험료를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서로 대비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 상호구조의 원리를 따른답니다. 자, 저는 지금 아직 노년도 안 왔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고 실직도 안 했는데 제가 보험료를 내요. 제가 계속 제 소득에서 보험료를 지금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험료가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솔직히 조금 아까워. 근데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할 수 없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 이 돈으로 누굴 도와줄 수 있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실직했거나 다쳤거나 아픈 사람들은 제가 낸 보험료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이라는 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언제 다칠지 모르고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실직할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가 보험료를 낼 수 없지만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낸 돈으로 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 간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호 구조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 부담의 원리를 따른답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뭘 잘 벌 때 능력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남자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또 잘 벌 때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은 뭘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능력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전부 다 이 4대 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가입의 강제성을 띈다고 하고요.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입의 강제성도 중요한 특징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뭘 받아요? 조금 액션이 좀 저렴하긴 한데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혹은 경제적 지원의 원칙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사회보험이 원래 이렇게 4대 보험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게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고요. 보면 이렇게 질병 등의 사유로 노인성 질병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긴 하지만 노인성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주는 건데 왠지 특징만 보면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왠지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고요.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회보험의 특징 중에 가입의 무슨 성을 띈다고 했죠? 맞습니다. 가입의 강제성을 띈다고 했잖아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도 가입의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 특징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공부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는 잠시 끊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은 공공부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공공부조도 학습지를 채워놓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습지 1번을 보시면요,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라고 하네요. 밑줄을 쳐주시고, 이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데요. 사후 처방적,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금전적 지원, 경제적 지원의 원칙을 따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금전적 지원이라는 단어가 따로 보여. 그 다음에 이 공공부조의 대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외에도 제가 사례로 의료급여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위해 실어놨죠. 자, 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 의료급여가 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요. 사람이 너무 아픈데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을 갈 정도도 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아픈데 병원을 갈 돈도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을 해줘야 할까요? 지원해주면 안 될까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게 의료급여인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기초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편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돈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도 장애인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되는 거고요. 제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자, 가구마다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87만 원보다 소득이 낮으면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육급여 밑에 중위소득의 50%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좀 익숙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맞습니다. 중위소득의 50%는 뭘 구분하는 기준이었죠? 맞습니다. 상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소득이 79만 원. 자, 교육급여보다 소득이 더 낮아졌죠. 79만 원보다 소득이 더 낮으면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70만 원보다 낮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중위소득의 40%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위소득의 40%가 바로 최저생계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 절대적 빈곤층에 해당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보다 더 소득이 가난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2만 원보다 낮을 때 생계급여, 아예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가 안 되니까 생계급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대요.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것은 누구한테 돈을 걷어서 누구한테 돈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니까 소득의 불균등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되는, 그게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겠죠. 근데 이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해요. 왜 클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보험도 분명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대요. 자, 공공부조는 뭘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죠. 다시 1번에 보면은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쳐져 있죠.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뒀는데, 자, 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회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그래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돈을 좀 더 돌려받는다면, 공공부조는 내가 내지도 않았는데 돈을 이렇게 제공을 받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냈는데 조금 더 알파로 받는 거랑 내가 보험료를 내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내 주머니가 빵빵해질까요? 당연히 내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는 게 더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다르게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데요. 바꿔 말하면 이거는 이미 일이 터졌는데 그 후에 대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맞아, 빈곤층,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찢어지기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부조 혜택을 받아요. 사실 가난해지기 전에 대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가난해진 다음에 이렇게 보험료를 주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니까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금전적, 경제적 지원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고요. 어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복지서비스. 근데 이게 명칭이 개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사회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3번을 사회서비스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옛날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로도 나오니까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불우하거나 사회적으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 여기 밑줄을 쳐볼까요? 상담, 재활, 직업소개 등의 비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덩어리가 좀 작고요. 근데 핵심은 저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비경제적 지원의 원칙에 따른다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신청을 하면 누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간병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가사 지원, 신체 수발 지원 등등등.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줘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경제적 지원,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사회 서비스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수능에서 나오는 중요 포인트를 제가 두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판서의 구조화를 위해 제가 이쯤에 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인데요. 칸이 약간 모자라니까 제가 그냥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적을게요.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사회복지제도는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제가 이미 강조했듯이
맞습니다. 공공부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거는 맞습니다. 사회보험이고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 이 PD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따가 어차피 스크린에 올리긴 할 거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셔도 이따 올리면 그거 보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소득재분배효과의 크기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순으로 크고요. 제가 강조를 했듯이 공공부조는 제가 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지도 않는데 돈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 호주머니가 제일 빵빵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표현을 하고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보험료를 내긴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웃돈을 얹어서 돌려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머니가 조금 더 빵빵해질 수 있죠.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공공부조보다는 작지만 사회서비스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상 사회서비스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비경제적 지원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제 주머니가 따로 채워지는 건 없지만 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다른 가사활동이나 다른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이렇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순으로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순위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혜 대상자. 수혜 대상자의 범위. 이건 바꿔 말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제도가 제일 크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제도가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가장 클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왜 사회보험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가장 클까요? 그 이유는 무슨 성? 맞아요. 가입의 강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가장 크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중에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더 큰 제도는 뭘까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헷갈리시죠? 많은 친구들이 공공부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회서비스가 더 큽니다. 사회서비스가 더 크고요. 공공부조가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사회보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공공부조 순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무슨 층에 속해야 해요? 맞습니다. 최소한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야 할 정도로 가난해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만 공공부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가장 작습니다. 근데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꼭 가난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신청을 하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가입의 강제성을 띠는 사회보험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수혜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공공부조가 가장 작게 됩니다. 요 상대적 특징 굉장히 수능에서 많이 묻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복지제도를 배웠는데 이 복지제도에 따른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 복지제도의 한계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학습지를 보면은 한계라고 나와 있죠. 이미 PPT에 명칭이 나와 버렸네요. 자, 이걸 수정을 안 했는데 여러분 굳이 이 명칭이랑 상관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제가 처음 수업 도입할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노르웨이 같이 굉장히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굳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굳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뭐에 빠진대요? 1번에 보니까 도덕적 해이와 나태함에 빠진대요. 여기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이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요. 밑줄.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 여기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개념을 복지로 인해 생긴 병이다 해서 복지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복지병은요, 제가 잠시 끊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안 재고 막 설명하다가 왠지 너무 많이 설명한 것 같아서 잠시 불안해서 끊었는데 안 끊어도 됐었네요. 어쨌든 흐름이 끊겨서 좀 죄송합니다. 복지병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로 인해, 과도한 복지로 인해 사람들이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빠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복지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 1970년대 영국이고요. 1960, 70년대 영국에서 복지제도를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확충을 했어요. 그때 내건 슬로건이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인데, 여러분 혹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자, 요람은 뭐죠? 태어날 때 아기를 이렇게 누이는 그런 바구니 같은 거고요. 무덤은 사람이 죽을 때 눕는 곳이네요.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럼 복지제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복지제도를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 슬로건을 걸고 영국이 그때 당시에 복지제도를 엄청나게 확충을 했는데, 이런 돈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복지제도를 확충했더니 사람들이 이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 일 안 해도 복지 혜택만 누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 탱자탕자 일도 안 하고 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영국의 생산성도 떨어질 거고 당연히 효율성도 떨어질 거고 사람들이 근로의욕도 저하되면서 나라가 심하게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이제 복지로 인해 생긴 병이다 해서 복지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회복지제도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는 생산적 복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3번을 보세요. 학습지 3번을 보면은 이 생산적 복지는 그냥 단순히 복지제도를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지병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뭘 조건으로 줘요? 맞습니다. 첫 번째 줄 중간에 나와 있죠.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을 조건으로 지원을 한대요. 밑줄을 쳐주세요.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을 조건으로 지원. 이 제도를 우리는 생산적 복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할 것을 조건으로 복지제도를 주는 생산적 복지 개념이 나왔고요. 이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근로장려 세제입니다. 우리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건 아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근로장려 세제는 영어로 EITC라고도 합니다. 이 영어 명칭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근로장려 세제란 무엇이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낮아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상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스템인 거죠. 자, 열심히 일하는데도 내 소득이 일정 이상치를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난 어차피 일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생산성이 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정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근로장려 세제고요. 이건 일할 것을 조건으로 복지제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의 시스템, 제도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생산적 복지는 일할 것을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복지와 생산적 복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기존의 복지가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한테 뭘 줘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튜브를 던져주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제도라면, 생산적 복지는 뭘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how to swim이라고 써있죠. 즉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이 힘듦과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복지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 생산적 복지도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도 이 그림에서 도출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튜브를 던져주는 것과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거 외에도 사람을 보면 뭐가 차이가 있는데 캐치하셨나요? 맞습니다. 왼쪽은 입이 보이지만 오른쪽은 입이 보이지 않아요. 자,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일단 이 사람 뭐부터 해줘야 돼요? 일단 구출부터 해줘야죠. 구출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겠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지금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바꿔 말하면 생산적 복지는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할 능력, 일할 것을 조건으로, 노동을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정작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복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또 다른 한계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품지 못한다는 한계도 나타나게 되네요. 두 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일할 것을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작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이런 생산적 복지와 기존의 복지 개념을 섞어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개념들이 처음 배운 개념들이니까 제가 한번 키워드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뭐 이미 키워드들이 다 적혀 있긴 해요. 자, 사회보험의 대표 키워드. 일단 대표 예시들을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무슨 보험? 맞습니다.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사례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평가원에서 많이 사례로 내니까 이 두 사례는 둘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회보험은 다 이 성격을 갖는데요. 무슨 성격? 맞습니다.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데요. 내가 아직 아프지도 않았고, 아직 다치지도 않았고, 아직 실직하지도 않았고, 아직 노년이 오지도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받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무슨 원리를 따른다? 맞아요. 수혜자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을 해요. 수혜자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낸 보험료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로 돈으로 제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원리를 따른다? 상호 구조의 원리를 따른다. 상호 구조의 원리를 따른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면은 뭘 많이 내요? 보험료를 많이 내요. 이거를 무슨 부담의 원리? 능력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을 한다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사회보험에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의 무슨 성? 맞습니다. 가입의 강제성을 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가에서 뭘 준다고요? 머니, 돈을 주기 때문에 무슨 지원? 금전적. 다른 말로 경제적 지원의 원칙을 따른다. 금전적 경제 지원의 원칙.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사회보험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구조의 키워드들도 소개해 드려볼게요. 공공구조의 대표 유형은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제일 긴 맞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등이 있었네요. 대표적인 제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사회보험과 다르게 사전 예방이 아니라 맞습니다.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기 전에 대처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가난해진 다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공공구조는 이 효과가 가장 컸어요. 맞아요. 내가 보험료를 내지도 않는데 돈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 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소득세 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뭘 줘요? 돈을 주기 때문에 저렴한 제스처가 많이 나오네요. 무슨 지원? 맞아요. 금전적, 다른 말로 경제적 지원의 원칙. 금전적 지원, 경제적 지원의 원칙이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키워드는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서비스,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맞습니다. 비경제적, 비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에 따른다. 이 표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어때요? 오늘 배운 내용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오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다면 학습지를 뒤로 돌려서 권력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이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도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풀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가다에 관한 수급자 비율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가다가 각각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라는 조건을 주지 않았군요. 그럼 이 셋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네, 여기서 보니까 단 이 땡땡시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단서를 줬네요. 도표 문제를 풀 때는 꼭 이 조건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라고 했죠. 보니까 A 지역과 B 지역이 나와 있고 이게 전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 가나다가 어떤 제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그 땡땡시를 A, B 두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체는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문화 문제를 풀 때 전체라는 표현을 하면은 이 특정 지역의 평균을 의미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아마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래 보니까 노령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거는 고용주, 가입자 등이 부담하는데 가입자가 부담한다고 하니까 수혜자 부담의 원리를 따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령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연금급여를 제공을 한대요. 느낌이 오셨나요? 이거는 사회보험 중에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사회보험 중에 국민연금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소득 인정의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급여를 지급을 한답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 중에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네요. 맞아, 이거는 공공부조고요. 공공부조 중에서도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입니다. 공공부조 중에 기초연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가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급한대요. 생계급여 혹시 아까 기억하시나요? 무슨 제도에서 포함되는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그 소득이 중위소득의 30%보다 낮을 때 생계급여를 준다고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의료급여도 있었고 교육급여도 있었고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공공부조고요. 이 공공부조 중에서 그 이름 명칭 겁나 긴 거 있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게 기초연금인지 국민연금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것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게 각각 사회보험인지 공공부조인지 혹은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이 세 개만 판단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보험으로 가실 때는 이 지문의 내용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안 나오면 돼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지문이 서술되어 있으면은 요 녀석은 사회보험이겠구나 라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 나처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뭔가 가난한 사람들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면 혜택의 범위, 수혜자의 대상들이 뭔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뭔가 좁혀져 있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걸 조건으로 이렇게 이 제도를 제공해준다, 이 혜택을 제공해준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하, 공공부조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나다 세 개의 제도가 나왔지만 꼭 사회 서비스를 묻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메인 테마가 사회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A 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의무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의무가입의 원칙이 된다는 것은 가입의 모순성? 맞습니다. 가입의 강제성을 띈다는 거고요. 가입의 강제성을 띠는 건 당연히 무슨 제도였어요? 맞습니다. 사회보험제도죠. A 지역의 경우 가만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리고 나랑 나는 둘 다 공공부조였어요. 그럼 가입의 강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즉
가의 수급자의 비율은 12.2%가 아니라 6.7%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6.7%로 바뀌어야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B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대요. 사후 처방은 사회보험이었어요? 공공부조였어요? 이미 가난해진 다음에 대처하니까 이거는 공공부조죠. 공공부조니까 나랑 달을 포함시키면 되군요. 이거의 수급자 비율이 6.7이랍니다. B의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7.6 더하기 1.6이니까 9.2%죠. 그래서 6.7이 아니라 9.2%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다 중에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조. 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누가 무상으로 지원을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무상으로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겠죠. 그래서 나랑 달을 포함시키면 되겠고요. 이 수급자 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비율값.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물었네요. 도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항상 비율값을 줘놓고 수를 판단하는 문항들을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율 줘놓고 수 묻는 문항이 정답이 돼요. 왜냐면 1,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펴보고 그냥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기는 사실 그냥 문화를 채우기 위한 보기지 이런 걸 정답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율 줘놓고 수를 묻는다는 건 이 표 안에 담겨진 뭔가 숨겨진 원리를 찾아야지만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보기들이 정답이 되고요. 자, 봤을 때 수급자 수를 묻는데요. 어쨌든 공공부조니까 A지역과 B지역을 비교해볼게요. A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의 수혜자의 범위가 7.4%네요. 일단 B지역이 9.2고 A지역이 7.4%. 수급자 비율은 B지역이 더 많습니다. 근데 A지역이 수가 더 많다라고 해서 한 번은 표현을 했어요. 7.4고 9.2인데 어느 지역이 더 수급자 수가 많을까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뭔가 수급자 비율이 더 적은 수치인데 수급자 수의 비율보다 더 큰 수치보다 수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왠지 정답의 스멜이 조금 풍겨지죠? 근데 이게 정답인지는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율값이 더 작은데 수가 많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답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일단 판단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그럼 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4번 보기를 통해서 제가 이 3번까지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해설을 해볼게요. 가다를 보니까 가입자 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수급자의 수는 B지역이 A지역보다 많대요. 여기도 수를 물었는데 가입자 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대요. 이건 뭐죠? 맞습니다. 가입자 간 상호부조의 원리니까 사회보험이죠. 즉 가를 놓고 보면 되는데 A지역과 B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6.7로 같다. 자, 비율이 같은데 A지역보다 B지역이 A지역보다 수가 더 많대요. 수급자 비율은 같은데 수가 더 많다고 또 표현을 해버렸네요. 헷갈리죠? 이건 그러면은 뭔가 3번이나 4번 둘 다 정답이 되기 위한 조건을 둘 다 충족시킨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느 지역이 수가 많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 가지역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 가제도로는 알 수 없고 나나 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나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를 보니까 이 나제도, 이 공공부조 중에 기초연금의 수급자 비율이 A지역 5.5고 B지역은 7.6이래요. 자, 보세요. 5.5% 더하기 7.6%. 이걸 더하면은 몇 퍼센트가 되죠? 제가 이렇게 도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자동 절정 모드가 돼가지고 여기를 더하면은 13.1%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는 평균값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걸 나누기 2를 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평균값은 6.55%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지역의 평균값은 몇으로 남아있죠? 6.9%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값보다 문제에서 주어진 평균값이 전체의 비율값이 더 커요. 여러분 수학 잘하는 친구는 좀 느낌이 오셨나요? 지금 이렇게 평균값이 우리가 실제로 주어지는 숫자를 계산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은 A지역과 B지역 중에 특정 지역의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이 평균값보다 커졌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구한 이 수치보다 더 어떤 숫자? 맞아, 이 평균값보다 더 큰 숫자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평균값보다 숫자가 작아졌다면 이 평균값보다 작은 수치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은 평균값이 6.55에서 6.9로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이 6.5보다 큰 숫자인 이 7.6%의 수, 이 지역의 수,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전체 평균값을 6.9로 끌어올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7.6%에 해당하는 지역은 B 지역이니까 A 지역과 B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더 인구수가 많아요? 맞습니다. B 지역의 인구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 지역이 B 지역보다 더 많다. 이미 애초에 A 지역의 인구수가 B 지역의 인구수보다 적은데 비율값도 더 작으니까 3번은 당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수급자 비율은 동일하지만 A 지역보다 B 지역의 인구수가 더 많으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네, 마지막 5번 지역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물었는데요. 이게 B 지역이 A 지역보다 더 높대요. 근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 이 문제에 주어진 단서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듯하게 함정을 파놨지만 사실 주어진 단서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기초연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도출해서 쓴 그냥 그럴듯한 함정에 불과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마지막 문제 해설해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도표 문제의 핵심은 평균값을 통해서 평균값보다 더 숫자가 커지게 되면은 그 평균값의 수치보다 큰 지역이 인구가 더 많다는 거고요. 반대로 평균값을 구했는데 그 평균값보다 숫자가 내려갔다면 반대로 그 평균값보다 작은 지역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A부터 C가 각각 사회보험 보건구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라는 표현을 이렇게 단서로 줬네요. 자, 그러면은 보니까 여기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대요. 근데 이 강제가입의 원칙을 C만 예라고 했네요. 그럼 가입의 강제성을 띠는 C가 뭐죠? 맞습니다. C가 사회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에는 B랑 C가 둘 다 예라고 되어 있네요. B는 강제가입은 아니지만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니까 B가 뭐예요? B가 자연스럽게 공공부조가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A는 사회 서비스가 되겠죠. 그럼 보기를 봅시다. 여기에도 나와있네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2013년부터 사회 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돼. 그러니까 옛날 문제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사회 서비스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대요. 자,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가 아니라 뭐죠? 맞습니다. B, 공공구조입니다. 그래서 1번은 A가 틀렸어요.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고요. A를 B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공구조는 사회보험보다 상호구조의 성격이 강하대요. 상호구조의 성격이 강한 건 당연히 가입자는 상호구조의 원리에 따르는 사회보험이겠죠. B랑 C가 바뀌었습니다. C가 당연히 상호구조의 성격이 강할 거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공공구조는 사회서비스, 사회보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작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대. 자, 수능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 노란색으로 정리해드려요. 사실 제가 원래 빨간색으로 정리해드려야 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빨간색으로 정리한 다음에 영상을 보니까 영상도 빨간색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노란색으로 썼어요. 그럼 빨간색의 중요도를 띄는데 자, 공공구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어땠어요? 가장 컸죠. 그리고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가장 작았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저기는 이 중요 표시되어 있는 별표 체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3번이 정답인 걸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회 서비스는 사전 예방이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사후 처방이래요. 일단 사후 처방은 누구였죠?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구조였죠. 일이 터진 다음에 대처를 했고요. 사전 예방은 A가 아니라 뭐였어요? C죠. 사회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4번 아예 다 틀렸네요. 그래서 4번 답이 될 수 없고 사회 서비스가 사전 예방이냐 사후 처방이냐를 묻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사회 서비스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방은 사회보험, 사후 처방은 공공구조의 성격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사회 서비스랑 공공구조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대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는 제도인 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은 누구였어요? 맞습니다. C. 사회보험이었죠. 그래서 A, B를 지고 C로 바꾸면 5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때요? 이 사회복지제도 파트는 이런 식으로 도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념형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개념형으로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 키워드를 정리해드린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숙지하신다면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게 나올 텐데,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훈련을 하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길고 지루한 수업 듣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